이 아름다운 10월의 가을날 연휴에 이렇게 연구원 법당의 법문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날, 이런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교학사상만 하고 재미없는 무화와 해탈이 뭔지 가리키는 것,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또 김종화 이사장님이 또 티베트 불교 한번 시간 되면 한번 설명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마침 해주셔가지고, 그럼 저도 한번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한번 3차례 정도 한번 강의하면서 여러 선생님들께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대략적인 역사적인 개관과 그 다음에 학파의 주요한 내용들,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티베트 불교의 현재 달라이 라마가 14세이신데 이분이 참 깨친 분인 것 같아요. 35년생인데 진짜 어려웠던 시절에 생활해서 그런지 아주 마음이 열리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득이 또 티벳이 망명하면서 인도로 여러 서양 세계들과 서양 사상, 문화, 기술, 그 다음에 그런 학자들과 접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불교의 진리를 거의 보여주실 것인가, 그리고 불교 진리가 기본적으로 열린 태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불교도 당연히 진리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붓다의 말씀도 어떻게 붓다의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다른 세상의 진리와 혹은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매우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상당히 불교인으로서는 성공적으로 서양 학자들, 대표적인 서양의 철학자들, 심리학자들, 뇌과학자들, 생물학자들 등등과 소위 마인드 앤 라이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마인드 앤 라이프 컨퍼런스라는 것을 조직해 가지고 88년도인가부터 쭉 매 2년마다 이렇게 컨퍼런스를 열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 결과물을 책으로도 내고 계신데, 그러한 것들이 매우 전문가들에게는 불교를 소개하는데 매우 유용할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 실천적으로는 불교가 당연히 우리 불교도들은 진리의 책이라고 하고, 또 예전에 인도에서도 그렇지만 당연히 그렇지만 다른 인도의 주류 전통들과 논쟁을 하면서 성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불교의 태도는 인도 문화 전통 속에서 인도에서 성장한 하나의 종교 체계로서 다른 학파들과 논쟁하고 불교의 진리를 옹호하는 데 많은 힘을 쏟았지만, 현대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불교가 기본적으로는 태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불교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릴리존이라고 할 때 릴리존도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겠지만, 어떤 릴리존을 궁극적인 신으로 획일화해서 정의하는 것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하나의 삶의 태도나 전망으로 만약 종교, 궁극적인 관심이라고 한다면 그 점에서 참 불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불교가 하나의 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계를 보는 창, 세계를 보는 창이 기본적으로 마음이니까 의식이고, 그 의식을 설명하는, 우리가 의식을 통해서 어떻게 대상을 인식하고, 그 인식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한계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발전시키고 개발하고 그리하여 무장무예한 그러한 알맹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가르침이 우리가 이즘이라고 말할 때 카피탈리즘이든 아니면 커뮤니즘이든 이즘에 속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디스트 티칭이지 혹은 붓다스트 티칭이지 부디즘은 아니거든요. 이데올로기는 불교는 아니.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그런 것이 하나의 태도라고 하는 것, 이 세계를 보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점을 달래라만 참 아주 상징적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가르침을 진리라고 믿는다면 너는 그 말을 취하지 그것들을 어떤 이데올로기 하에서 받아들이지 말라는 방식으로 크리스찬이티나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이 달라야라마 마음에 감동이 돼서 찾아와서 나는 불교를 개종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면 그렇지 말라. 너의 종교 체계 내에서 너의 전통 속에서 가장 좋은 가르침을 실천해라. 그것이 가장 좋은 붓다의 실천, 붓다의 가르침을 실천이란 말로서 강의하니까 당연히 환영을 받죠. 우리가 불교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태도거든요. 종종 망각하고 있지만 불교가 기본적인 태도라고 세계에 보는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견취라고 하는 5가지 번뇌 중에 가장 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견취와 계금취가 있는데, 견취는 뭐냐 하려면 내가 보는 것만이 유일한 진리고 다른 사람의 것은 아니다라고 집착하는 태도예요. 근데 누구나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갖고 있지 않습니까? 타인이 보는 건 잘못됐어. 내가 보는 것만이 옳아. 그건 타인과 다른 종교와 불교를 구별할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는 같은 불교 내에서도 다른 사람이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을 구별해서 하는 것도 맞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당연히 맞겠죠. 누가 보는 게 더 리얼리티에 접근하고 근접하고 다른 사람은 보다 삿된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는 잘못된 방식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있어라고 꾸짖는 방식대로 가르친다면 그것들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 아니라 불교를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가 자기가 믿는 것들을 하나의 싸우는 방식으로, 소위 말해서 쟁의의 방식으로, 무쟁이 아니라 쟁의의 방식으로 접근하니까 당연히 그러한 견해는 진리일 수가 없다고 부탁해서 말씀하시고, 그러한 견해는 설사 그 내용이 옳다고 하더라도 역시 하나의 집착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계금취라는 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내가 지키는 계율, 내가 지키는 생활 방식만이 열반이나 해탈로 인도하지 타인의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 오랫동안 이경 선생님을 따랐던 분들은 아마 이경 선생님이 주로 원효를 얘기하면서 그러한 같은 불교 내부에서 나의 방식만이 해탈로 인도한다고 하는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매우 포즈를 가지고 강조했던 것들이 저는 기억나는데, 계금치를 말할 때마다 하여튼 그러한 종류의 자기가 보는 것이 하나의 집착이 되지 않고 자기가 보는 것이 하나의 진리를 장애하는 태도가 되지 않고 진리 그 자체에 부합하고 개합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즉 마음을 개발시키고 마음을 확장시킴으로써 가능한 태도거든요.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불교의 태도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즘이 될 수는 없겠죠. 부디즘 할 때 부디스트 티칭일 겁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러한 것들을 달라라마께서 잘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스승의 하나이고 붓다의 가르침, 불교의 가르침을 잘 전파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속한 그 티베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은 티베트 불교를 한국에서 너무나 오해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실제로도 티베트 불교가 그렇게 오해를 받아왔던 측면도 많이 있고요. 소위 밀교라고 하는 방식으로 밀교의 가르침에만 전도된 그 불교 사상 해석 체계라고 하는 방식으로 비판받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있다는 점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이 티베트 불교는 자기들이 인도 불교의 계승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점에서는 확연히 맞습니다. 동아시아 불교는 인도 불교의 계승자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동아시아 불교는, 그렇다고 제가 동아시아 불교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 불교는 역시 인도 불교의 가르침을 갖고 동아시아에서 재생산했던 그 체계입니다. 다만 그 문제가 동아시아 문화의 특정한 형태로 들어오는 바람에 인도 불교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이제 심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행을 하고 어떻게 해탈을 추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치밀한 시행론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엄이라든가 거기서는 하나의 해석 체계로 간주돼 버리고, 화엄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들여다봐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찾아볼 수 없을 거고, 제가 볼 때. 그러한 면들이 있는데, 물론 화엄이 가르쳐주는 해석 체계는 그야말로 마음의 본성이 어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세계관을 보여주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그러한 상태를 향하여 마음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그러한 점에서 그 티베트 불교는 특히 후기 인도 불교를 계승해서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티베트 불교는 역시 또 많은 오해도 받았고, 또 오해받을 만한 짓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학자의 불교로서 그 발전시켜 나가십니다.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조선이 학자들의 나라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책의 나라라고 불렸거든요. 마찬가지로 티벳도 학자들의 나라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텍스트들은, 그 대표적인 학자들이 남긴 불교 해석 체계들은 역시 우리 조선에서 가장 많은 다작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산인데, 그 사람이 남긴 책보다 더 많이 방대하게 남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전부 철학적인 논의에 대한 주석들이에요. 우리가 재미없어하는 그런 문제들을 이 사람들은 완전히 어떻게 자기의 관점이 다른 학자들과 관점과 다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정법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싸우지 말라고 하는 것과 정법을 마음속에 확립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정법은 하나일 수도 없고 둘일 수가 없을 테니까, 물론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닌 게 정답이라고 말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한 면에서 정법을 세우고 정법을 확립하는 것 자체는 중요한 학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야만 어떻게 하면 증득할 수 있는가가 절로 드러나니까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티베트 학자들은 매우 다양하게, 그리고 서로 논쟁을 하면서 이 문제를 갖고 논쟁을 해왔지만 그건 그들의 히스토리겠죠. 어쨌든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티베트 불교가 수입돼서 망할 때까지, 그리고 부활할 때까지의 거의 짧은 역사이긴 하지만 그 한 300년에 걸친 역사를 잠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것이 현재는 티벳은 중국의 자치구죠. 그렇지만 중국에 티벳이 속한 적이 없었습니다. 청나라 강희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1690년인가 80년에 이 라사로 군대를 파견했어요. 그리하여 거기에 지배권을 횡취한 후에 거기를 청나라 황실에 복종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불운하게 이 티벳이 중국 청나라에 속하게 됐고, 그리고 오랫동안 청나라에 복속되다가 그 신의 혁명이 일어나고 이 사람들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청나라가 망했으니까 우리도 독립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놈이라고 생각하는 선문이 그 중화민국을 세우고 첫 번째 하는 일이 여기에 군대 파견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도 역시 철저한 중화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중화주의자는 중국인에게 좋지 다른 민족에게는 재앙이거든요. 그것은 지금 중국 공산당에서 하는 그러한 것들이 중국인에게 좋을지 몰라도 다른 인접 국가에는 재앙인 것처럼, 그리고 한번 군화로서 점령한 땅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런 논리라면 당연히 조선도 얘네들 땅이죠. 조공을 바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서북공정이 바로 이 문제하고 위에 있는 그 신강성의 문제고, 동북공정이 고구려 역사와 그건데 조선도 포함돼요. 지금은 그놈들이 그 사람들이 이 한국까지가 조선의 천국의 조선 그 중국의 식민지였단 말은 못하죠. 그러면 게임은 끝나니까. 그런데 뭐 그때 뭐에 그 시진핑이가 미국 대통령 트럼프랑 만났을 때 속내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조선은 오랫동안 우리의 속국이었다고. 그때 똑같은 논리에 티베트이 속국인 것처럼 조선도 속국이었다고 말한 거예요. 공식석상에서.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그 미친 놈들은 그 말에 대해서도 항의 한번 하질 않아요. 그런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서, 그 언급에 대해서.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티벳은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속한 적이 없었어요. 1700년대 이전까지는. 물론 이 위에 지금의 신강성은 오랫동안 중국인들이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서역과 교류하는 과정에 군대가 많이 갔습니다. 우리가 알고는 고선지도 거기에 식민지 정벌 하러 갔다가 패해가지고 있었던 것이지만, 하여튼 그래서 거기는 거의 모든 힘 있는 나라들이 서로 싸웠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도 잠시 점령했고, 또 서하인들도 몽고인들도 혹은 위구르인들도 티베트인들도 한때 점령했었던 그러한 다양한 혼란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죠, 실크로드가.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하여튼 이 티베트는 중국에 속한 적이 없었는데, 한 번 내 것은 영원한 내 것이다라는 논리로 중국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터넷에 나가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 공식적인 얘기니까요. 하여튼 그런 그 나라입니다. 이 티벳은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티벳,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티벳인데, 사실은 이 자치령이 지금은 중국이 이 나라도 얇금 뺏어 먹어가지고 자기들 땅으로 공식적으로 자기들의 자치령이 아니라 자치주가 아니라 자기들의 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지만 이 나라는 넓은 의미에서 티베탄 시빌라이제이션에 속한 그 지역들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청도, 사천성의 성도 주도 아닌 성도 아닙니까? 그 근처도 티베트 문화권, 티베트 부족들이 많이 살고 있고, 이 북쪽은 여기에 안 보여서 그런데 코코노르제, 청해섬이라고 하나요? 청해도라고 불려지는 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티베트의 가장 위대한 학자인 쫑카파가 태어났던 곳이기도 하고, 이것들은 전통적으로 티베트어를 사용한 티베트 문화 부족들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내 거야 하고 여기만 남겨두십니다. 물론 자치구지, 명목만 자치구지 실적으로는 아무런 그 자치권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항의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라사라서 아싸 혹은 라사라서 그 티벳의 수도입니다. 이름은 신들의 땅이라고 하는, 혹은 성스러운 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죠. 아싸 혹은 라사가. 이렇게 했지만 인구 자체는 지금은 500만도 안 돼. 그런데 그 500만, 우리가 남북 한 합치면 지금 한 7천만, 8천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15분의 1 정도가 되는 인구밖에 갖고 있지 않은데, 그들이 쌓은 문화적 업적, 특히 뭐 철학, 종교 분야에 관련해서이지만 그것들은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이 쌓은 그러한 축적물 못지않게 방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불교 사상에서 한 기여는 매우 큰 것입니다. 대부분은 살 수가 없는 황무지고요. 이 북쪽 지역과 서쪽 지역, 지금의 여기 유명한 카일라스탄이 있고,
인도인들도 성스러운 산이라고 생각하고 티베트인도 성스러운 산이라고 생각하고 중국에까지 성스러운 산으로 알려진 카일라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일라시 산에 3번 순례를 갖고 오면 업장이 소멸된다고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어떤 그 요가하는 선생님은 여기에 몇 차례 가셨는데 진짜 업장이 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카일라시라고 성스러운 산, 네팔이고 부탄이고 요 근처입니다. 여기 이것이 브라마푸트라 그래서 겐지지강 지역에서 이쪽으로 가서 여기까지 라사까지 이어갑니다. 티베트은 짱포라고 불리고 인도에서는 브라마푸트라 강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가장 여기서 유래하고 또 여기서 메콩강도 여기서 유래합니다. 그리고 양쯔강도 티베트 고원에서 유래해서 그러니까 그 동아시아의 3개의 가장 큰 강들이 발원하는 곳이 티베트 고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천 미터 그 사이를 뚫고 돌아서 그 브라마푸트라로 해서 칼커타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 지역들입니다. 자, 살기가 매우 열악하죠. 평균 고도가 거의 4,000m가 되는 곳이니까 매우 살기가 열악한 곳입니다. 끊으면 되나 모르겠어요. 네. 자, 티베트는 이건 조상이니까 우리나라 단권 신화에서 우리도 곰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들도 산림의 원숭이와 바위의 여자 정룡이 합쳐가지고 이 티베트인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관세음보살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들을 결합시켜서 그다음에 이들이 티베트인의 조상이었고 이들은 지금의 아까 말씀 그 야르룽 계곡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라사의 조금 밑계곡에서 거기는 유일하게 숲이 있습니다. 숲이 그래도 산림 지역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살았고 거기서 목초를 하고 그 다음에 야크를 키우고 이렇게 살았고 그들이 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매우 무식하고 그 다음에 그 용감한 말에 조금 나쁜 표현이면 광폭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숭이의 후손이니까요. 보통 착한 원숭이와 같이 그쪽은 매우 무서운 원숭인 것 같습니다. 이 티베트 이름은 뻬라고 합니다. 뻬. 네. 자기들은 티베트들은 뻬빠라고 하는데 인도의 것이 바우타로 음사되어 전해지고 아주 고대 그리스에서까지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네, 톨레미와 그 다음에 고대 그 1세기 그리스의 설화에서 인도양 항해에서도 이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를 통해서나 아니면 페르시아를 통해서 알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인들은 중국인들은 이것을 벤이라고 불렀습니다. 토번이라고 불렀죠. 토번족이라고 하면 이 티베트를 말합니다. 자, 이 티베트의 역사를 우리가 간략하게 말하면 고대 왕조 시대가 있고 그것은 소위 비역사적인 소위 신화적 시대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러한 신화적 시대와 그다음에 역사적 그 기술이 합쳐진 그러한 시대입니다. 사실 우리 조선사도 이제 가장 오래된 기록이 뭐겠습니까? 현존하는 삼국사기나 유사 아니겠습니까? 그때 언제 씌워졌어요? 고려시대 중기위에 쓰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시니까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이 고대 왕조 시대에 대한 역사적 기술이 대략 600년경에 쓰여진 700년대 후반에 쓰여진 그들의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하기도 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인들의 역사서에 25사 중에 해당 부분에 조금씩 언급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대 왕조 시대에서는 왕조
그러니까 이들이 그 야르lum 계곡의 여러분 높은 성산에서 어떤 신인이 신령한 인간이 거기 산 위에서 내려오는 걸 보고 그게 제사 지내러 모셔왔던 13개의 부족들이 이 사람을 자기의 왕으로 삼았다 라는 데서 이것이 일단 티벳이 부족연합체의 성격을 가지고 시작됐고 이 부족연합체들이 그렇게 각각 살다가 어느 시기인가 이들의 강력한 통일된 정치적인 파워로서 발전하게 되는데 그 시기가 어느 거냐면 바로 이 왕조 시대 때입니다. 이때부터는 모든 나라들의 역사에서 이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잘 조직된 군대를 가지고 잘 훈련된 말을 타고 용맹스러운 말을 타고 쳐들어오거든요. 남쪽으로는 네팔 혹은 남쪽으로는 멀리 겐지지강까지 쳐들어오고 동쪽으로는 중국까지 쳐들어가니까 당연히 중국에서는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센트럴 아시아까지 진출하고 서쪽으로는 역시 샹슌 지역이라고 카일라시 지역을 넘어서 지금의 그쪽까지 진출합니다. 파키스탄.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기록이 됩니다. 그때를 연 왕의 유명이 송첸간포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사람은 요 밑에서 보듯이 미안합니다. 산무 이건 써 있는데 이것을 티벳역으로 그거 한 건데 송첸간포 왕입니다. 이 사람은 618일에서 640일 또는 650일까지 집권했던 왕인데 일종의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 고구려 시대의 그 광개토대왕이나 장슈왕처럼 정복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 정책을 통해서 임금 부족을 완전히 통일하고 그리고 그 통일된 힘을 가지고 이웃 나라를 정복해 나가고 있었어요. 서쪽으로도 카일라시 지역을 정복하고 그 지금의 사천 지역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북쪽으로도 진출하고 남쪽으로 진출해서 명실상부한 지금의 국경을까지 진출했던 왕입니다. 자, 그리고 이 왕은 이렇게 진출하면서 당연히 뭐를 받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지어서 거의 한 수십 년 집권을 했었는데 정복왕이니까 광개토대왕처럼 접근하면서 이 사람이 정복하는 곳마다 이 사람들이 본 것은 불교였습니다. 중국에 가서도 이들은 불상을 보았고 남쪽 인도에서도 불상을 보았고 센트럴 아시아에 가서도 역시 센트럴 아시아는 그때까지 강력한 불교 국가들이 많았으니까 거기서도 불교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불교를 그거 하고 또 이 사람들 이 송첸간포 왕은 뭐 한번 잠깐 볼까요? 송첸간포. 네, 이게 위키피디아에서 한 건데 그냥 그림만 대충 보죠. 이건 잘 안 보이나? 네. 이 사람이 송첸간포 왕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송첸간포 왕은 3명의 부인을 뒀는데 요 오른쪽에 있는 부인이 송첸간포 중국인 공주라고 불려지는 인물이고 이 왼쪽에 있는 것이 네팔인 왕비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다음에 자기 본토에 자기 공주 왕비를 전통적으로 배출하는 가문에서 정비를 얻었고 그다음에 이 두 사람 혹은 3사람의 부인을 공식적인 왕비를 두었습니다. 이 사람이 문성공주라 해서 보통 공조라고 불려지는데 공조가 그 당시 발음으로 공주입니다. 공주라고 해놓고 공조라고 있더라고요. 공조라고 그냥 지금도 티베인들이 공조라고 하면 애칭으로 이렇게 불려지는데 왜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이렇게 유명하냐면 공조가 이 사람이 올 때 불전을 갖고 오고 또 불상을 갖고 왔다 합니다. 불상을 갖고 와서 우리가 알기로는
족강이라고 하는 족강사가 있거든요.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족강사의 석가모니 불상이라고 소위 전해집니다. 아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족강에 모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갖고 왔다고 하면서 티벳의 불교를 공식적으로 왕가에 소개하고 도입했던 그 공적 때문에 이 문성공주가 또 그 티베트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왕비는 네팔의 부인인데 티벳의 정부인은 나오지 않네요. 하여튼 요 곳인데, 네, 티벳 이건 족강사원에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네. 자, 이 왕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거의 그러니까 고구려가 668년에 안타깝게 소멸을 하는데 그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 직전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티벳은 가장 강력한 국가로 성장했을 때가 바로 이 618에서 641년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사람 후에 그다음 우리가 기억할 만한 몇몇 왕들이 그 매악조민 혹은 티송대젠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먼저 요 쫑쨍간포 왕에 대해서 간단히 보면 이 사람은 티벳의 영토를 확장했고 불교를 최소한 도입했던 첫 번째 왕이며 그리고 현대 티베트인들에게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항상 시시를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송쨍가보 왕, 티벳의 왕들은 국민들을 자애로 보살피는 왕이라는 의미에서 이 보살 왕의 이름을 따라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고 간주되어 왔습니다. 족강사를 세웠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티벳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기들이 문자가 없고 공식적인 행정명령이 문서를 통해서 전달될 때 당연히 권위를 가지니까 이 사람도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텐미삼보타라고 하는 학자를 어디로 보냈냐 하면 다행히 중국으로 안 보내고 캐시미르 지역으로 보냈어요. 인도로. 그래서 이 사람이 캐시미르로 가서 캐시미르의 산스크리트 말은 산스크리트지만 공식적인 말은 그러나 그걸 표현하는 말은 문자는 다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문자를 캐시미르 문자에 기초해서 여러분들이 문자표를 보면 비슷합니다. 현존하는 티베트 문자나 그다음에 캐시미르 문자나 그걸 가지고 산스크리트 문자는 48 내지 49자인데 이 티베트자는 30개 정도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티베트인들 무식한 놈들이라고 욕하지만 문자 사용만 갖고 보다면 가장 중국이나 인도를 빼놓고 가장 최초로 일본인보다 더 빨리 문자를 만들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티베트 문자를 창제하고 그 이후에 이 문자는 중요한 행정적 측면에서도 기여 당연히 했겠지만 불교와 관련해서 중요한 기여는 불전들을 번역하기 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역된 불전 있고 티베트어는 어떤 구문이냐면 우리나라 말과 똑같습니다. 똑같다 하면 좀 말의 어폐가 있지만 우리말과 같이 음성 문자고 그리고 우리말과 같이 격조사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주격조사 우리말은 가 아닙니까? 목적격조사는 을이고 처속격조사는 애고 그 다음에 방향은 을오고 그래서 우리는 걷다가 집으로 간다 혹은 집에 있다 등으로 이렇게 그 단어의 명사의 격조사를 가지고 그 문장의 격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영어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영어는 단어가 변화하는 게 아니라 다른 to라든가 인이라든가는 전미사
그걸 가지고 표현하는데 비해서 이건 똑같이 우리말과 같이 그렇게 격조사를 가지고 그 문장 성분에 보충해 갖고 하게 됩니다. 즉 명사가 변화하지 않아요.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독일어를 배우시면 당연히 이해가 될 거다. 독일어나 프랑스어를 보면 영어는 좀 매우 생략됐지만 영어도 I, my, me, my에서 이 I가 다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변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을 했어. 혹은 내가 집에 있어. 혹은 나의 것이야. 해서 그 격조사를 가지고 명사 합쳐가지고 문장 성분을 나타내는데 똑같은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한국말이나 일본인들 그래서 티베트어를 읽을 때 어감이 굉장히 필링이 오게 됩니다. 영미권 혹은 독일어 학자들이 산스크리트를 보면 아주 잘 익숙한 것처럼 우리도 고전 티베트어를 보면 이것이 얘네들이 어떤 의도로 말했다는 것을 같이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 비슷한 그러한 격조사를 가지고 지배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러한 그 방식으로 문자를 만들었고 따라서 이 문자들의 장점이 뭐겠습니까? 특히 불교와 같이 철학적인 사유를 담은 문서일 경우 매우 이것이 도대체 말하는 게 도대체 문장이 목적격이야 뭐야 하는 걸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한문 비록 잘된 번역인 현장역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알긴 참 힘들거든요. 산스크리트 문장이 있고 현장역이 있으면 우리는 현장이 이런 의도로 번역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기존의 현장의 역어 방식에 의거해서 이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들이 참 그런 철학적인 매우 민감한 뉘앙스를 이해하는 조금만 달리 이해하더라도 다른 방식의 그 그림이 나오는 그러한 그 책에서는 진짜 정확한 이해를 장담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말과 같이 격조사를 통해서 지배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한결 산스크리트보다는 덜하지만 그냥 명확하게 우리는 타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티베트인들이 철학적 사유를 할 수 있던 것들은 이 언어의 언어 스스로의 문자를 만들었던 그 측면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문자야말로 우리나라는 다행히 없는 것보다 그 세종대왕께서 이런 그 한글을 창제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늦은 언어입니다. 문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대략 한 700년대 이전에 이미 사용했고 그 다음에 800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훈련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우리나라도 한글을 만드신 후에 용비어천가라든지 아니면 석보상절이라든지 아니면 그 법화경 언해 같은 걸 통해서 그 번역을 하는 방식으로 계속 어휘를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이 격조사를 어떤 식으로 쓸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현실적인 구문에 맞게 발전시켰는데 이 티베트인들은 대략 800년에 이르기까지 불전 번역을 통해서 이러한 그 시도를 다양하게 해왔습니다. 그런 점이 아마 이들이 후대에 독자적으로 사유하고 자기들의 철학적인 아규멘트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언어가 없이 고유한 사유를 발전시키는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주목할 만한 왕은 티송대전 왕입니다. 이 사람은 그 이름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발음하기도 어렵고요. 이 사람은 역시 정복왕으로서 여러 가지 그 지배를 다른 지역을 정복하고 벵갈 지역에까지 침입해서 팔라 왕조, 그 당시 팔라 왕조가 굉장히 강력했던 인도 국가거든요. 그리고 벵갈 지역에 있었지만 여기서부터 조공을 받았다고 하고 거기에 비문까지 남겨두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국의 장안까지 침입을 했어요. 그래서 장안까지 한때 비록 짧은 일주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기지만 점령을 하고 거기에 황제까지 세우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이 그 당시 그 알록산의 난 때문에 굉장히 약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록산의 이 티성대전 때 이 사람이 그 위구르족과 연합해갖고 장안을 침범해서 거기에 잠시 점령한 적도 실제로 강력했죠. 어느 기록에 따르자면 20만 명을 동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안을 칠 때. 그러니까 그래서 정복하고 그리고 도난과 실크로드를 점령했습니다. 우리가 도난에 가보면 티베트 사본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중국어 사본도 많이 남아 있지만 동시에 이 페리오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 발견한 사본 중에서 티베트 사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유명한 우리 원측의 해심일경소도 그 당시 티벳의 막고굴에 살고 있던 법성이라고 하는 승려가 이 최두비라고 하는 이 법성이라고 하는 승려가 이것을 티베트어로 번역해 갖고 남겨둔 게 지금까지 티베트 대장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것이 도명 정복을 통해서 가능했죠. 대략 한 780년대부터 850년대까지 한 세 세대에 걸쳐 한 80년 동안 정복을 했었습니다. 소유권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문화적 기여로서는 삼예사라고 하는 절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이 티성대전 왕은 이제 이 절을 만듦으로써 불교를 국교화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티베트인들은 전통적으로 벤교라고 하는 종교를 갖고 있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샤머니즘입니다. 그리고 산악신앙들이에요. 우리나라 샤머니즘도 여러분 산신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티베트의 벤교라고 불려지는 데서도 역시 산악신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사람들은 벤교도들은 이 산신령을 종하고 이 토신들, 지신들의 힘을 누르지 않으면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산신에 대한 그 신앙을 가졌었는데 이러한 종류의 샤머니즘부터 벗어나서 윤리적인 체계 하에서 불교는 윤리적인 가르침이라고 간주되시니까 윤리적인 가르침 하에서 이 티벳을 세우자라고 하는 이념 하에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왕권에 강화라고 하는 측면도 강했겠죠. 이러한 측면을 가지고 역시 이 티성대전 왕은 불교를 국교화하려고 시도했고 당연히 그 짱구를 뭐 너만 굴리냐 하면서 대신들은 강력하게 반대하죠. 그런데 하여튼 이 티성대전 왕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지배했던 왕답게 힘으로 물어붙입니다. 그러면서 이 불교를 국교로 하면서 삼예사라고 하는 곳을 만듭니다. 최초의 티베트인데 이 삼예사는 잠깐 보시면 이것이 오래전에 만들었던 이 삼예사입니다. 1930년에 이 휴 에드와드 리차드슨이라는 사람이 사진으로 만들었는데 이런 곳을 홍위병들이 다 박살을 내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삼예사는 1980년대 이후에 다시 복원된 건데 옛날 모습은 없죠. 그다음에 대부분의 사원들이 다 불교 사원들이 홍위병들에 의해서 다 박살이 났어요. 티베트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많은 약간 여담이지만 이 티베트에 많은 불교 사본들이 보관되어 있거든요. 산스크리트 사본들이. 그 당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중국어로 번역하기 위한 티베트로 번역하기 위해 인도의 학생들이 갖고 갔던 텍스트들이 사본의 형태로 양피지 형태로 보관돼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무식한 홍위병들이 다 불태워버렸을 거다. 그걸로 다행히 그런데 많은 사본들이 다행히 남아 있어가지고 부처님의 그 가피 그가 하느님의 보호하사 부처님의 보호하사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사론이라고 하는 텍스트나 또 혹은 다른 혹은 유가사지론도 마찬가지고 또 그 짠드라 키르테 뺏었나 빠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주석서도 그 입중로이라고 하는 또 역시 그 물라마드메 까리카 그 근본 중론 그 용슈의 근본 중론에 대한 해설서도 전부 발견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발견을 통해서 세계 불교학이 다시 씌워질 수가 있었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계기였어요. 다른 데는 다 없어졌어요. 1205년에 마지막 남은 불교 사원이 인도에서 사라진 이후에 사본들은 당연히 남아있을 수가 없었는데 당연히 그 귀중한 사본들이 이 히말라야의 척박하지만 그러나 건조한 지역 속에서 그 개미들이 먹어치우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관될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다 사진보로 남아있게 되는데 그 중요한 사본들이 진짜 굉장히 많이 보관돼 있었는데 하여튼 이 첫 번째 티베트 사원이 이 삼예사입니다. 자, 이것이 그 요 전경입니다. 현대 레컨스트럭션 재건축된 것이긴 하지만 뭐 그런 모습이고 이 삼예사 라사의 남쪽 지역에 세워놨습니다. 자, 이것들은 775년에서 779년 사이에 건립했는데 여기에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이 삼예사가 굉장히 거대한 그 티베트 자체로 보면 뭐 국력을 쏟아볼 정도로 엄청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 티성대전 왕이 불교를 국교로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불교 신단을 처음으로 조직합니다. 그리고 삼예사를 낙성했을 때 여기서 귀족의 자제를 뽑고 인도에서 승려를 뽑아서 그들에게 비구계를 줍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5명의 비구가 있어야만 비구계를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명의 티베트인 인도인 승려들이 와서 이들을 티베트 귀족 제자들을 승려 비구계를 주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나 당연히 이때 당연히 귀족 가문들은 거기에 정치적인 당연히 그 고려도 있었을 테니까 당연히 반대십니다. 뭐 그건 어디서나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 2차 돈의 순교를 통해서 보듯이 당연히 전통적인 귀족 세력들은 자기들의 그 권력 기반들의 이 의주하고 있는 변교를 탄압하거나 부정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계속적으로 왕이 하니까 하는 신용만 했고 안 했는데 그래서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또 거기에 일종의 지신들이라고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지신이 발효해가지고 막 흔드는 거죠. 일종의 얼마만큼 지진이 자주 나는 곳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신 막 땅이 흔들리니까 파라와 이상한 건물을 지으니까 이 산악신들이 분노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 샨타락시타는 인도 후반기의 가장 위대한 학자 중에 하나거든요. 이 사람은 비크라마실라사의 학장까지도 역임했었던 위대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남긴 진리 강요는 그야말로 지금도 산스크리트본이 남아있는데 그야말로 교과서로 쓰일 정도로 다양한 학파들, 인도 학파들과 불교 내부의 여러 가지 학파들에 대한 비판적인 항목들을 조직해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교과서적인 역할을 하는 텍스트였어요. 그러니까 매우 위대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학자라고 하는 자들이 와비도 힘이 없잖아요. 텍스트 해석은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와도 이 지신을 억누를 힘이 없다. 그런데 불교, 밀교, 딴트리커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초빙해서 하면은 지신들이 꼼짝을 못할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빙한 사람이 빠드마삼바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빠드마삼바바는 한약 이름을 따면 빠드마에서 태어난 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영꽃에서 태어난 자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 연화생이라고도 뭐 번역하는데 이 빠드마삼바바라고 하는 그야말로 대요가 딴트리커를 초빙합니다. 그래서 이 딴트리커를 초빙해서
근데 그런 걸 알면서 이 사람이 전승에 따라서 항상 이건 하기오그라피니까 전설입니다. 이 사람이 출신이 여기 지금의 파키스탄에 있습니다. 초빙을 하니까 이 사람이 초빙을 해갖고 가니까 이 뱅교도 높은 정신적 수행을 했던 인물들이 아니겠습니까? 높은 훈련을 받은 샤먼일 테니까 저놈 오지 못하게 해라 해갖고 히말라야에서 눈사태를 일으키고, 지금도 여러분들 TV를 보면 아주 요만한 그야말로 2m도 안 되는 길을 따라서 쭉 연결되어 있는 곳인데 거기에 눈사태가 나면 오지 못하니까, 그래서 눈이 올 때 이 사람 눈사태가 날 때 동굴로 들어가서 피하고, 그리고 다시 그의 신통력을 강화해서 해치고, 마침내 그러니까 산악신령들을 힘으로, 불교의 정법의 힘으로 혹은 그 딴트릭의 힘으로 제압을 한 후에 이 낙성식에 와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이 유명한 그 킬라 춤을 댄스를 췄다고 합니다. 딴트릭 댄스를 춰가지고 거기에 지신들을 제압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댄스의 힘에 의해서 밀려진 제신들이 이제 아이고 못 살겠다 해갖고 나도 이제 불교로 귀의할 테니까 이제 나를 풀어주십시오라고 해서 모든 산신령들이 불교로 귀의해갖고 그다음에 나는 불교를 귀의하는 호법 신장이 되겠다. 하여튼 그런 해피엔딩으로 하여튼 끝났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들입니다. 빠드마 삼바바는 인도에서 그다지 알려지지 않고 이 티벳에서만 알려진 인물인데, 나중에 워낙 티벳에서 유명하니까 티벳 문화권에 속했던 곳에서 다시 빠드마 삼바바의 신격화가 일어나죠. 지금도 빠드마 삼바바가 머물렀고 수행했던 동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네팔이라든지 거기서 많이 있습니다. 요새는 워낙 세상이 좋아서 그냥 인터넷 통해서 보면 거기도 알려주고 거기까지 다 들어가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인물인데 이 사람의 행적은 주로 티벳의 전승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남긴 또 하나의 그것은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돌아갔는데, 이 사람이 밀교 행자니까, 기본적으로 밀교 수행자니까 지금은 티벳의 밀교가 퍼뜨릴 준비가 안 돼, 받아들일 준비가 되시니까 이 사람이 거의 그 테르마라고 하는 숨겨진 보물 텍스트들인데 그것들을 티벳 전역에 심겨놨다고 합니다. 인연 있는 놈이 발견할 거다 해가지고 테르마라고 하는 매장 문헌들을 동굴이나 어디에 절벽가에 숨겨놨는데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대요. 근데 그것이 학자들의 거기에 호의적인 학자들의 설명에 따르자면 실제로 그것은 그 당시 티베트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언어로 혹은 그 단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인도께 맞을 거다라고 추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